70살이 되던 해, 저는 그저 남들처럼 번듯하게 칠순 잔치를 치르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축복 속에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칠순 잔치를 딱 한 달 앞둔 어느 날 우연히 안방 앞을 지나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칠순 잔치 끝나자마자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야. 그 순간 저는 문 앞에 멍하니 서서 심장이 얼음장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성대한 잔치가 저를 위한 축하가 아니라 저를 내쫓기 위한 송별회였다니, 제 효성스러운 며느리와 살가운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노인네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치매에 걸린 척 연기하며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그들이 짠 판을 역이용해 저의 방역 무기로 만들었지요. 온 가족이 모이고 친척들이 웃음 짓던 그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뒤로는 노인을 무덤으로 밀어 넣으려던 사기극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늙어서 기억도 못하고 법도 모를 줄 알았겠지만 평생 교단에 섰던 저를 내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건강한 인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70살 되던 해 그들에게 보낸 거대한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 올해 69살인 은퇴한 교사입니다. 저는 시아버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전통 한옥에 살고 있습니다. 3대가 함께 살아온 이 집의 벽돌 하나하나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죠. 하지만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이 삶도 실상은 잔잔한 호수 밑에 거센 압류가 흐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람 한 점만 불어도 걷잡을 수는 없는 파도가 일렁일 태세였으니까요. 하나뿐인 아들, 김원과 며느리 이만희는 겉으로는 제게 지극정성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저를 처리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야, 좋게 포장해서 편안한 노후를 위한 배려라지만 속뜻은 제 삶에서 저를 완전히 지우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뒷방 늙은이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제 남편 김덕권은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의 병원장이었습니다. 의술도 뛰어났지만 인품은 더 훌륭한 의사였지요. 하지만 하늘은 착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더군요. 10년 전 아직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의 교통사고가 남편을 제 곁에서 데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의 질서는 무너졌고 아들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김원은 이제 사업계에서 꽤나 잘 나가는 인물이 되어 출장 아니면 술 접대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그와 이만희는 이웃들 사이에서 효자효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제게 값비싼 건강식품을 사오고 고급 옷을 선물하고 주말이면 유명 호텔 뷔페에 데려갔으니까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가 아무리 바빠도 효도는 해야죠. 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이웃들은 아들이 출세하고 며느리도 착하니 제 팔자가 좋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뿐인 효도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식탁에서의 웃음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가면 그들의 대화는 뚝 끊겼습니다. 이만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존중이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시였고 계산이었으며 짜증이었습니다. 마치 처치곤란한 낡은 가구를 바라보는 듯 했지요. 더욱 섬뜩한 것은 최근 들어 제 몸 상태가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기억이 마치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평생 자부심을 가졌던 제 기억력인데 물 끓이는 것도 잊고 가스불 끄는 것도 깜빡하고 심지어 이웃의 이름조차 헛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과 체조를 거르지 않았지만 몸의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가 불편하다고 말할 때마다 이만희는 저보다 더 호들갑을 떨며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제가 스위스에서 제일 좋은 뇌 영양제를 주문했어요. 이거 드시면 정신이 맑아지실 거예요. 며느리는 낯선 외국어가 적힌 화려한 약 상자 몇 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부유층 노인들을 위한 수입 약이라며 기억력 증진과 뇌 혈액 순환에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으면 며느리는 직접 따뜻한 물을 가져와 약을 먹여주곤 했습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묘하게 쓴맛이 나는 그 약을 먹고 나면 속이 답답했지만 효부 노릇을 하는 며느리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 눈 딱 감고 삼키곤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그러는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의 직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어느 오후였습니다. 안방 문을 열려다가 안에서 이만희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 앞에서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늙은이 요즘 점점 더 오락가락해요. 이대로면 석 달 안에 완전히 맛이 갈 거예요. 완전히 치매 노인이 되면 수속 밟기는 식은 죽 먹기죠. 저는 벼락을 맞은 듯 문 밖에 굳어서 있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늙은이는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리기를 정신을 놓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문득 이 한옥집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터전이자 우리 부부의 마지막 자산. 이 집 말고도 제 명의로 된 예금 통장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효도는 이웃과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생글생글 웃으며 제게 바치던 그 약은 저를 살리는 약이 아니라 저를 죽이는 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통화를 엿들은 후로 제 마음은 허공에 매달린 유리병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깨질 것 같았죠.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효심은 날이 갈수록 더 극진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맞춤형 양생 식단이라며 매일 점심마다 몇 시간씩 푹 고운 보약 같은 탕을 내왔습니다. 검붉은 사에게 평소 한약보다 훨씬 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이 탕은 제가 용한 한의사 몇 분을 찾아다니며 처방받은 거예요. 뇌에 좋고 기력 회복에 최고래요. 저녁에 잠도 잘 오실 거예요. 그녀는 제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마실 때까지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심지어 3살배기 아이를 달래듯 직접 떠먹여 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녁이면 또 하얀 알약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신경 안정제예요. 요즘 어지럽고 깜빡깜빡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드시면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포로 심장을 문지르는 것 같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택에 여지를 주지 않는 그 부드러운 강요가 욕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운명처럼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어머니 혼자 계시면 불안하다며 입주 도우미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계은이라는 아가씨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계은이는 시골에서 갓 올라온 듯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깍듯이 인사하는데 눈동자가 산골 샘물처럼 맑았습니다. 갸은이는 이만희처럼 연기하는 친절함이 아니었습니다. 산책할 때 저를 부축해주고 제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며 밥상에 몰래 달걀 반숙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엄마가 기분 안 좋을 때마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개은이는 푼돈을 아껴 산 떡이나 과자를 제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할매언니 단 거 드시고 마음 너무 쓰지 마세요. 가식적인 웃음뿐인 이 집안에서 개은이의 진심 어린 미소는 굳게 닫혔던 제 마음에 비친 한 줄기 햇살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 저는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낮잠에 들었다가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데 안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만희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용량은 제가 딱 맞춰서 조절하고 있어요. 임 원장님 말씀대로 효과는 느리지만 안전해요. 절대 검사해도 안 나와요. 조금만 더 있으면 자기 이름도 못 쓰게 될 거예요. 그때 서류에 지장 찍게 하는 건 일도 아니죠. 저는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늙어서 정신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독이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지켜보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만희가 뜨거운 탕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앞치마 주머니에서 라벨도 없는 작은 흰색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흰 가루를 탕에 털어넣고 휘저으며 소름 끼치도록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개은이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모님, 제가 할머니께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 식기 전에 드시라고 해. 이만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의 표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하고 다정했습니다. 문 뒤에 숨어있던 저는 공포가 아니라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매일 제게 바치는 그 탕이 제 몸을 갉아먹는 독이었다니. 저를 멍청한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저는 얼른 방으로 돌아와 자다 깬 척했습니다. 개은이가 탕을 들고 들어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씻기 전에 드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릇을 받아 입만 대는 신용을 했습니다. 향이 참 좋구나. 오늘따라 맛이 더 좋은 것 같아. 개은이가 쟁반을 내려놓으려고 등을 돌린 사이 저는 탕의 대부분을 화병에 쏟아부었습니다. 마른 꽃을 꽂아둔 장식용 화병 바닥에는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어김없이 안정제를 가져왔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저는 알약을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독이 든 탕을 마시는 척, 약을 삼키는 척, 치매 노인인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마시지 않은 탕은 빈 약병에 담아 침대 밑 나무 상자에 숨겼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였죠. 저 혼자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속여야 했습니다. 남은 탕 국물과 알약 몇 개로는 그 부부의 완벽한 가면을 벗기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만희의 뒤에는 그녀의 아버지 임권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 유명 대학병원의 부원장이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제가 당할 판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2명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도정남. 남편 김덕권의 절친이자 은퇴한 검사였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매서운 분이었죠. 남편과 형제처럼 지내며 바둑을 두고 세상사를 논하던 사이였으니 남편이 지하에서 알았다면 분명 그를 찾아가라고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제 오랜 제자 신효였습니다. 예전 교실 맨 앞줄에 앉아 뿔테 안경을 쓰고 눈을 반짝이던 소녀는 이제 도시의 소리라는 신문사의 탐사 보도팀장이 되어 세상의 어두운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맥이 아니라 양심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아들 내외가 외출하고 개은이가 마당에 빨래를 널러간 사이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준 것으로 기념품처럼 간직하고 있던 것이라 아무도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사준 스마트폰은 도청 앱이 깔려 있을지 몰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정남 전 검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남 오라버니, 저 수진이에요? 아이고, 수진 재수씨, 이게 얼마만입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덕권 씨가 남긴 물건 중에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요.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눈치를 챈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옛날 그 찻집에서 봅시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효 기자입니다. 신효야, 나 박수진 선생님이다. 기억하니? 세상의 선생님,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네가 흥미로워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단다. 말씀만 하세요. 선생님 일이라면 무조건 돕겠습니다. 전화로는 힘들고 내일 10시에 그 찻집으로 와다오. 보여줄 게 있어.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내일 이 한판 승부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결에 아래층 남편의 서재에서 달그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그 뒤로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하자마자 서재로 숨어들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책장 맨 윗칸에 고서 몇 권이 움직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남편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순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어느 해질 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지도책을 닦던 남편이 갑자기 멈칫하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만약 언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옛 친구들을 찾아가. 내가 가진 가장 값어치 있는 것들은 다 그들과 관련이 있어. 그때는 그저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뼈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대동여지도 영인본 화집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지 안쪽을 손으로 쓸어보다가 미세하게 불룩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커터 칼로 조심스럽게
표지 안쪽을 가르자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긴 편지 대신 메모지 한 장과 묵직한 구리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남편의 필체로 적힌 메모. 동방은행 대여금고 73호, 비밀번호 274-5. 저는 그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남편이 제게 남겨준 정의의 열쇠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고 제가 끝까지 싸울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창밖의 오동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원과 이만희가 완전히 눈치채기 전에 그 금고를 열어야 한다고. 하지만 빈틈을 보여선 안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믿을 사람은 개은이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개은이를 방으로 불러 문을 잠갔습니다. 개은아, 내 도움이 필요해. 내 목숨이 달린 일이야. 며느리 모르게 해야 해. 개은이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절대 말 안 해요. 완희한테는 오늘 내가 갑자기 한의원에 가고 싶다고 해라. 네가 같이 간다고 하고. 40분 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개은이의 부축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만희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개은이가 동행한다니 별말 없이 들여보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저는 룸미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번호판 없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를 따라붙는 게 보였습니다. 개은아, 저 뒤에 검은 차 보이니 우리 따라오는 것 같지. 개은이가 뒤를 돌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계속 따라와요. 저는 기사님께 부탁했습니다. 기사 양반 미안하지만 구도심 골목길로 좀 빠져주시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그래요. 베테랑인 기사님은 눈치를 채고는 핸들을 꺾어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요리조리 방향을 틀며 따돌린 덕분에 검은 차는 결국 우리를 놓쳤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놈들이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해졌습니다. 동방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대여금고라는 말 대신 요즘은 프라이빗 금고라고 하더군요. 저는 도정남 검사님이 알려준 대로 남편의 신분증과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지하금고로 들어갔습니다. 74호 금고가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잠기지 않은 검은색 철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안내해준 작은 방에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짝이는 은색 USB 하나, 낡은 수첩,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딱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그리운 남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내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겠지.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나는 병원 내부에 비밀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있었어. 주동자는 임건 바로 우리 사돈이지. 그는 제약회사와 결탁해 승인받지 않은 신경조절 약물을 노인 환자들에게 불법 임상시험하고 있어. 연고 없고 힘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말이야. 이 사실을 밝히려면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돼. USB에는 그들이 조작한 병원 기록과 사망 진단서가 들어있고 수첩에는 관련자들과의 접촉 기록을 남겼다. 임권은 사설 요양원 사업에도 손을 뻗치고 있어. 안양천년이라는 그 요양원으로 실험에 실패한 노인들을 옮겨 자연사로 위장하고 재산을 가로채고 있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닐 거야. 네가 가진 집과 재산을 노리고 접근시킨 게 분명해.
부디 도정남과 신효를 찾아가라. 그들이 널 도와줄 거야. 사랑하는 덕권이. 편지가 무릎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평생 사람 살리는 일만 했던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거대한 악의 세력과 홀로 싸우고 있었다니. 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혼자 짊어지고 가다 사고로 위장되어 살해당한 것입니다. 저는 USB와 수첩을 챙겨 개은이와 함께 곧장 약속 장소인 전통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찻집 문을 열자 구석 창가에 앉아있는 도정남 전 검사님이 보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 제수시 오라비오니. 우리는 짧은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곧이어 신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인사도 생략하고 가져온 물건들을 탁제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자네들이 봐야 할 것들이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슬이 펄했습니다. 도 검사님은 돋보기를 끼고 수첩을 넘겼고 신효는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이 차트들 전부 조작됐어요. 도 검사님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승인도 안 난 약물을 사람 목숨을 담보로 테스트하다니. 이건 살인입니다. 신효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통화 녹음 영상 자료,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게다가 사망한 노인들의 유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까지 추적하면 조직적인 범죄가 입증됩니다. 내 남편.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놈들이 죽인 겁니다. 찻집 안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신효를 바라보았습니다. 신 기자 자네 이거 보도할 수 있겠나? 의료계, 정재계, 고위층까지 얽힌 문제야. 신효는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배운 게 뭡니까? 정의는 타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 제가 씁니다. 전국이 뒤집히도록 대서특필해서 선생님과 주 원장님의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도 검사님도 일어섰습니다. 나는 옛 동료들을 움직이겠네. 검찰 쪽에 아직 끈이 남아있어. 김 원장이 헛되이 죽게 둘 순 없지. 살인자는 죗값을 치르게 해야죠. 저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이만희가 문 앞까지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한의원에서 오래 걸리셨나 봐요. 그녀는 제 가방을 들어주려 했지만 저는 살짝 몸을 피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 좀 하느라 늦었어. 개은이가 있어서 괜찮았다. 그녀의 눈에 의심이 스쳤지만 금세 표정을 지우고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더 진한 색의 약탕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좋은 약재를 더 넣었어요. 뇌에 아주 좋대요. 저는 숟가락으로 탕을 떠서 입에 넣는 척하다가 고개를 숙여 기침을 하는 척하며 소매 속에 숨겨둔 면 헝겊에 뱉어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은 도가 텄습니다. 어머니 내일 칠순 잔치 아시죠? 집에서 친척들 모시고 성대하게 하려고요.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라. 칠수는 인생의 큰 고비라잖아요. 잘 넘기셔야죠. 그녀의 말에 뼈가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뱉어낸 탕기 스며든 헝겊을 비닐에 밀봉하여 약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 상자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칠순 잔치날이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붉은 현수막과 꽃장식이 가득했고 이만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들 김원도 비싼 양복을 입고
사람 좋은 미소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칠순 성대하게 모셔야죠. 저는 상석에 앉아 그 모든 꼴을 지켜보았습니다. 개운이가 곁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다 오셨어요? 신 기자님도요? 전고가 되자 임환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어머니 칠순을 맞아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자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한옥집 명의를 저희 부부에게 넘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입회해 서류 정리하고 어머니는 최고급 실버타운 안양 천년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시게 해드릴 겁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녀는 증여 계약서와 요양원 입소 동의서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지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군중 속에 서 있는 신효를 바라보았습니다. 신효가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사복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따랐습니다. 임환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도시의 소리 탐사보도 팀장 신효입니다. 오늘 저는 거대 제약회사와 병원의 불법 임상시험 그리고 존속 살해 미수 및 재산 탈취 사건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신효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걱정 마. 용량 조절 잘하고 있어. 곧 자기 이름도 못 쓰게 될 거야. 죽어도 아무도 몰라. 적나라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은 경악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녹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처리했어. 내일 차로 칠 거야.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하얗게 질린 아들 김원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너희가 말한 효도냐? 내 생일 잔치가 아니라 내 장례식 예행 연습이었구나. 임환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저 노인네가 노망나서 꾸민 짓이라고. 저는 주머니에서 모아둔 독극물 병을 꺼내 수사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나에게 먹이려던 보약입니다. 수사관들이 김원과 임환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원이 발악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엄마의 엄마가 시킨 거라고 말해줘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치매인 줄 알았지? 이 집은 이미 10년 전에 어떠한 강갑에 의한 양도도 무효라는 공증을 받아놨다. 너희는 헛물켠 거야. 경찰에게 끌려가며 임환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김원은 당신 친아들이잖아요? 저는 그들 앞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지 바보를 가르친 줄 아느냐. 다음 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뉴스 유튜브 신문 할 것 없이 폐륜 범죄와 의료비리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임권 부원장은 구속되었고 요양원은 폐쇄되었습니다. 김원과 임환희는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석 달 후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한옥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붉게 익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기자들도 떠나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얼마나 알고 있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서류가 조작된 걸 완희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 돈이면 우리 가족 평생 잘 살 수 있다고. 어머니만 협조하면 된다고. 저는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나 하나 바보 만들어서 너희 호의호식하겠다는 게 그게 네가 생각한 가족이냐. 정말 어머니가 치매가 되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실 줄 알았어요. 틀렸다. 제 목소리는 서리빨 같았습니다.
나는 내 어미다. 네가 밥상에 올리면 아무 말 없이 먹히는 양고기가 아니란 말이다. 아들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저를 원망하실 건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니, 원망도 가치가 있어야 하는 거다. 넌 그럴 가치도 없다. 구치소를 나오는 길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랬습니다. 얼마 후 신효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요양시설 감시법이 강화되고 박수진법이라는 별칭까지 생겼다고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의는 유행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여야 한다고 하셨죠. 이제야 그 뜻을 알겠습니다. 저는 서재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붉게 익은 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늙어서 바라는 건 별거 없어. 그저 마음 깨끗한 거지. 이제 알겠습니다. 깨끗함이란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은 게 아니라 더러워졌을 때 닦아낼 용기가 있는 것이라는 걸요. 비록 제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박수진들을 구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 70살 생일 선물치고는 꽤 괜찮은 결말이지 않습니까?